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언택트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근무나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외국에 비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택트 사회가 계속될수록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이나 정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부터 마스크나 원격 수업, 게임 관련 파일에 랜섬웨어를 심어두기도 합니다. 주로 코로나 공포심을 이용한 범죄들이죠. 그런데 해커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커들은 K-바이오에 대한 기밀을 빼가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해커들은 주로 코로나용 진단키트나 신약물질 기술에 관한 해킹을 시도했고 5개월 동안 무려 850건의 해킹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기밀을 노리는 해커들도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킹 시도가 9,500회 정도 있었고 심지어 북한도 끊임없이 해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방부가 잘 대처하면서 군사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의 위상과 국력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잘 방어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해킹 시도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서버를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랜섬웨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인 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도 더 쉬워서입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제4의 영토라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K-사이버 방역을 이뤄내야 할 차례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이버 공격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는 사이버 팬데믹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더 성장하게 되는 만큼 K-방역과 같이 K-시큐리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할 기반이 있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다가올 사이버 팬데믹을 대비한다면 전 세계가 사이버 팬데믹에 빠졌을 때 우리 한국이 선진 사이버 보안 국가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 사이버 보안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인증 보안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 센스토는요. 유로파스 2020에서 한국의 원천 기술을 선보이면서 사이버테크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기술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은 거죠.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원천 기술은요. 서버나 네트워크 연결 없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증이 이루어지는 단방향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커의 진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인증 방식이죠. 한국은 뛰어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해커를 막는 해커, 일명 화이트 해커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나쁜 일을 하는 블랙 해커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으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환경인데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나 화이트 해커까지 미국, 중국, 유럽에 비해 그 수가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국내 화이트 해커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해킹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 세계 해킹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23회 데프콘 대회에서 한국팀이 첫 우승을 거둔 걸 시작으로 국제 해킹 방어 대회 히트콘 CTF와 코드게이트 같은 각종 해킹 대회에서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화이트 해커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3대 화이트 해커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홍민표 대표입니다. 홍민표 대표가 직접 세운 SE웍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옮겼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500대 보안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주인공 박찬남 대표입니다. 국내 정보 보안 전문가인 박찬남 대표는요. 사이버 보안 벤처 기업인 스틸리언을 창업했는데요. 이 기업은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건 물론이고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타이커 구사무엘 씨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세계 해킹 대회를 휩쓴 구사무엘 씨는 소위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 내에 숨은 바이러스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화이트 해커죠. 화이트 해커들의 능력을 통해 한국의 외교나 안보, 통일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도 사이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화이트 해커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SK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화이트 해커를 기르고 있는데요. SK인포색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를 운영합니다. 이 BOB 프로그램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인정할 만큼 최고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생 및 수료생들은 노드.js 모듈 분석과 스마트 TV와 기업 복합기 취약점 분석, 그리고 전동 킥보드 보안성 검증 같은 중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차세대 보안 리더로서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화이트 해커 양성과 사이버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국내 보안 시장 규모는 세계 2.5%에 그칠 정도로 민간 역량이 부족하고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지역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서가는 첨단 기술, 특히 ICT와 IoT,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보안 패키지를 준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화이트 해커를 기르는 것처럼 융합 보안 전문가를 육성해서 민간 분야에서 사이버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디지털 신뢰 시스템을 구현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K사이버 방역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25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4의 영토인 사이버 공간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삶, 기업의 자산, 국가 인프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국이 지금의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이버 보안의 힘 덕분인데요. 많은 벤처기업인들의 열정으로 개발된 보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인터넷 이용률을 유지하는 바탕이 됐고, 국민들의 관심과 민간의 협력으로 기술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적을 알기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부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보안 패키지, 그러니까 K사이버 방역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언젠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이 K방역뿐만 아니라 K사이버 방역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부가 첨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뿌리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체질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첨단 산업 강국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 한국은 최근 스마트시티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스마트시티는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종시에 시범으로 조성되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전기 수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 차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5G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교통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드론이나 로봇, 무인차를 통한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은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K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 강국, 그리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고 독일의 세계적인 화학업체 머크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그레닉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장은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공 비법이 기초과학에 있다며 미래에는 한국이 기초과학 강국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초과학 인재들도 한국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80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첨단 산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놀랄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ICT와 5G 첫 상용화,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드론 산업 분야까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 첨단 산업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첨단 산업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혹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또 영화 토탈 리콜에서 나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 모습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겠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공지능 분야는 AI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보단 한참 뒤처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아직 AI 1등 국가는 아니지만 AI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 개발업체인 포티투마루는 컴퓨터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AI에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AI 연구를 지원하는 캐나다 고등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육성, 산업 정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는 평가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의 AI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AI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업종을 불문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AI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SKT는 삼성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개발하고 있고 KT는 대학교, LG전자와 함께 서비스와 솔루션 경쟁력을, 네이버는 독자적인 AI 영역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AI와 빅데이터,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이뤄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료 분야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 루닛에서 개발한 AI 의료 분석 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1위 업체에서 선택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AI 말고도 한국이 후발주자로 시작해 빠르게 성장한 첨단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는 5년 뒤 한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드론 택시는요,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의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고 시간도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인프라 설치와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됩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K 드론 택시의 포맷은 아마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아마 첨단 산업 강국인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농 분야에서는 5G와 ICT 기술을 접목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해경은 드론 순찰대를 창설해 인명 구조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드론을 이용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언택트 배송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배송됐었죠. 이렇게 한국이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장거리 비행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수소 연료를 사용한 제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고 밝혀져 전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은 드론 개발 시기는 좀 늦었을지 몰라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빠르게 드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을 지금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사용할 방안을 찾고 있어요. 이른바 고고도 태양광 드론인데요. 유럽과 미국, 일본은 구름이 없어 날씨 급변이 적은 성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그 뒤를 한국도 바짝 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면 언젠간 상업용 드론부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으뜸 드론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K-스마트 시티와 수소 경제를 발빠르게 준비해뒀습니다. 한국의 수소 활용 기술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날 만큼 기업들도 수소 자동차와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수소 산유국이 될 한국이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서울이 미래도시의 표본으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 산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은행 직원들 긴급 상황 때 한국에서 치료해달라. 세계은행은 지난 6월 9일 긴급 의료 지정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세계은행 긴급 의료 지정 국가는 세계은행 직원이 근무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옮겨가는 나라로 의료 수준이나 접근성, 안정, 생활 여건이 우수한 국가만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은행 긴급의료 지정국가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가 K방역과 의료 수준, 높은 생활 여건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말이죠. 예전부터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의료 관광국일 정도로 의료 수준이 뛰어났습니다. 이제는 의료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아리바이오는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진 치매 치료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이 복잡해서 화이자, 존슨앤존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인데요. 아리바이오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 발병 요인을 동시에 억제하고 활성화하는 다중기전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치매 치료제가 블루오션이 된 만큼 아리바이오를 통해 앞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을 K바이오가 주도할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치료제 개발에 이어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노인 치매 및 우울증 케어 서비스까지 개발했습니다. 기존 안전 모니터링 중심에서 데이터와 IT 기술을 활용한 예방 서비스로 확장된 건데요. AI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의 동작이나 식사, 수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케어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의 IT 국가로서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특히 ICT와 5G, AI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나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행보만 보면 한국이 일찍부터 바이오 산업 강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은 선진국보다 한참 늦게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젠 한국 바이오가 역으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에 이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단일 기술로 여러 건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약물을 원하는 부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뇌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외부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을 뚫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신약 개발 경쟁 속에서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면 그 효능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플랫폼 수출액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이른바 복제약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고가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하는 약품인데요.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70% 수준밖에 되질 않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4대 바이오시밀러 중 3분의 2 정도가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에서 의약품 수요가 더 늘어난 만큼 4년 사이에 5배 이상이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천 송도는 지금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의 간판이 됐습니다. 송도에는 지금 바이오 복제약의 간판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바이오 불모지였지만 K바이오는 이제 전 세계 모델이 되고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독일의 머크 같은 해외 기업들도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K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가 바이오시밀러였다면 그걸 잇는 건 아마 재생의료의 꽃이라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제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중 절반은 한국이 개발했고요. 일본 노벨 수상자마저 포기했던 파킨슨병도 한국계 과학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엔 줄기세포 치료를 접목시켜서 재발률은 낮추고 치료율은 높이는 혁신적인 수술 방법까지 찾아냈을 만큼 한국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의료 분야, 특히 한때 죽음의 병이라 불렸던 암에서도 세계적인 모델이 됐거든요. 서울대 암병원은 암 관련 임상시험 횟수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암 치료의 표준이 됐습니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도 우리나라 기업이 선도하고 있고요. 수술과 회복, 완치 판정에서도 한국이 단연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암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그런 만큼 많은 나라의 암 환자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의료 기술은 치과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인터넷상에 영국과 한국 치과 치료 후기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한 치과 의사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환자의 충치 치료는 모범적인 교과서와 같다 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환자가 1년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치과에 갔는데 한국 치과 의사는 영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부위를 보자 동료 의사들을 불러 저런 식으로 치료하면 병원 문 닫는다 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졸지에 이 환자는 한국과 영국에서 다른 의미의 교과서가 된 건데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기술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때 한국은 의료를 배우던 국가였지만 이젠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술 로봇 다빈치를 만드는 제조사의 부사장은 한국 의사들의 선진 기술을 매뉴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외 의사들도 수술 실력은 한국이 최고라며 환자들에게 한국 병원을 찾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선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위치해 있죠. 암 환자 생존율은 절반이 훨씬 넘는 68.1%, 임상시험은 세계 5위권,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4.7% 증가했습니다. 암이나 심장, 척추 같은 중증 치료는 이미 한국이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치료하는 끈기와 책임감도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의료기술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생체 간이식 의술을 가진 아산병원은 미국 최고 병원인 스탠퍼드대 병원이 포기한 환자를 치료해냈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커다란 쇠붙이를 삼켜 몸속에서 염증이 생긴 남수단 어린이를 무료로 수술해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곳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한국 의료계가 전 인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불치병들도 한국이 치료법을 찾아내서 전 세계의 의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제 앞서가는 첨단 의료기술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까지 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어려운 국가의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 또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까지 실천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 및 연구진들. 아마 전 세계 모든 의료 종사자들 중에서 한국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장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의료 수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